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제2장 사랑에 관한 이론, 사랑의 대상, 형제, 모성애, 성애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공서적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라고 설명하죠. 또 저자는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능력이 아닌 대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그리는 기술을 연습하지 않고 단지 완벽한 대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대상을 찾게 되면 멋지게 그리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나 저자는 사랑은 활동이며 영혼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특정한 대상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세계를,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태도라는 건 여러 종류의 사랑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형제애, 모성애, 성애, 자기애, 신에 대한 사랑이 있죠. 에리 프롬은 이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애입니다. 에리 프롬은 형제애야말로 모든 유형의 사랑의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책임과 보살핌, 존경, 지식과 더불어 그의 삶을 심화시키려는 소망을 의미한다고 말하죠. 이건 앞서 말했었던 성숙한 사랑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형태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만약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켰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형제애가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능이나 지능, 지식의 차이를 뛰어넘는 어떠한 내면의 동일성이죠. 만약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명한 차이를 보이겠지만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일성, 즉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애는 동등한 존재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질 때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력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력함은 일시적인 상태이며 혼자 힘으로 서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영원하며 보편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저자는 무기력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혈육을 사랑하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동물도 자신의 새끼를 사랑합니다. 또 노예는 자신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있기에 주인을 사랑하고 아이는 부모를 필요로 하기에 부모를 사랑하죠. 그러나 저자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목적과 관계가 없는 사랑 속에서만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에리 프롬은 구약 성경에서 신이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 과부와 고아, 그리고 그 나라의 적, 즉 이집트인과 에돔인을 사랑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것은 무력한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발달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자연스레 무력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모성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미 모성애와 부성애의 차이를 논의했죠. 모성애는 어린이의 생명과 욕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입니다. 여기서 에리 프롬은 이 명제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모성애는 어린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살핌과 책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거죠. 저자는 여기에 삶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것을 추가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보살펴주고 책임지는 것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이 좋다는 느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에리 프롬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창조 자체는 보살핌 및 긍정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창조된 것을 보며 좋다고 말하죠.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 태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생명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있고자 하는 희망을 심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리 프롬은 여기에서 젖은 모성애의 첫 번째 측면, 즉 보살핌과 긍정의 상징이며 꿀은 모성애의 두 번째 측면, 즉 생명의 달콤함, 생명에 대한 사랑과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대부분의 어머니는 젖은 줄 수 있지만 꿀은 오직 소수만이 줄 수 있다. 꿀을 주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린이에 대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 생명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불안과 마찬가지로 감염된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어린이의 전인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사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젖만 받은 사람과 젖과 꿀을 받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형제와는 다르게 모성애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전적으로 주어야 하고 아이는 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죠. 에리 프롬은 진정한 모성애는 조그마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실제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작고 여전히 자기에게 의존적일 때만 사랑을 주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또 저자는 이런 모성애에서 자아도취적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아직 힘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한 어머니의 사랑과 열중은 자아도취적인 만족이라고 말하죠. 또 저자는 모성애에서 힘 또는 소유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무력한 어린이는 독재적이고 소유 욕구가 강한 여자에게는 자연히 만족스러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애의 여러 요소는 초월을 향한 욕구라는 것보다는 덜 중요하고 덜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 초반에 에리 프롬은 인간은 자연을 초월해 있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의식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초월이라는 건 자기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의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태도이죠. 즉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창조의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어머니의 창조물에 대한, 즉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이라고 말하죠. 어머니는 아기를 통해 자신을 초월하고 아기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삶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해준다. 그러나 아이는 자라나서 언젠가 어머니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아도취적이며 독재적인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할 때 아이에게 주는 사랑을 거두겠죠. 여기에서 모성애는 어려운 것이 됩니다. 어머니는 자신 곁에 있는 아이를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사랑받는 아이의 행복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능력입니다. 저자는 이런 사랑을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여자는 어린이가 아주 어릴 때만 다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분리를 인내하는 의지, 즉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사랑을 줄 수 있는 의지를 시험받을 때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성애입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 육체적 사랑으로 나오는데 오역인 것 같습니다. 원문으로도 그렇고 이후에 성애로 번역되어 쓰이기 때문에 성애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애라는 단어는 이성에 대한 사랑, 즉 이성애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직역해도 바깥에서 오는 사랑이 되기 때문이고 또 에리 프롬이 이 성애를 한 대상에 국한된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이죠. 결국 나의 바깥에서 오는 사랑이라는 건 다른 성, 즉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앞서 말했던 형제애는 동등한 사람 사이의 사랑이고 모성애는 무기력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죠. 이 형제애와 모성애는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애는 이 두 사랑과는 대조를 이루게 되죠. 이것은 한 사람과의 일치를 갈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애는 성격상 배타적이며 보편적인 것, 즉 모두를 향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애는 아마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사랑 가운데 가장 기만적인 형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애는 성욕 그리고 소유적 애착과 흔하게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애는 사랑에 빠진다는 폭발적인 경험, 즉 바로 직전까지 존재했던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것과 혼동된다고 말합니다. 이 장벽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성욕을 통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에리 프롬은 갑자기 친밀해진다는 경험은 기본적으로 단명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장벽도 없고 갑작스런 친밀감도 더 이상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에리 프롬은 성관계로부터 얻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한다면 그의 인격의 무한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장벽을 극복하는 기적은 아마 매일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친밀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하죠. 이렇게 성적인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채로 타인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적 결합은 분리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분리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여러 방법으로 계속됩니다. 상대에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상대에게 자신의 희망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상대에게 자신의 순진한 측면과 유치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 상대와 세계에 대해 공통의 관심을 형성하는 것, 이건 모두 분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분노, 증오, 자제심의 완전한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 친밀감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너한테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이런 친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저자는 이러한 친밀감의 약화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낯선 사람과의 사랑을 찾게 한다고 말하죠.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 다시 친밀한 사람으로 변할 때 느끼는 그 강렬함을 다시 맛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 라는 환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런 환상은 성욕의 기만적 성격 때문에 더욱더 조장된다고 말합니다. 성욕은 분명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육체적인 욕망이나 고통스러운 긴장에서 탈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욕이 사랑에 의해 자극되는 것처럼 고독으로 인한 불안과 정복하거나 정복당하려는 희망, 허영과 상처를 주고 파괴시켜 버리려는 희망에 의해서도 자극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대개 성욕이라는 건 강렬한 정서와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사랑을 단지 그 강렬한 정서의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욕은 사랑이라는 생각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육체적으로 원할 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쉽게 나아간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성적인 일치를 향한 욕구를 고양시킬 수는 있지만 사랑에서 비롯된 육체적인 관계에는 탐욕이나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싶은 욕구는 존재하지 않고 부드러운 조화가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에리 프롬은 성관계가 사랑에 의해 자극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치적이며 순간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일치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도치적이며 순간적인 성적 매력은 순간적으로 일치의 환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만일 관계가 끝난 뒤에 사랑이 없다면 이 일치는 두 사람을 예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남겨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부드러움은 프로이트가 가정했던 것과 같이 성적 본능의 승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은 형제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비육체적 형태의 사랑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 형태의 사랑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하죠. 아까 에리 프롬이 말했듯 형제에는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책임과 보살핌, 존경, 지식과 더불어 그의 삶을 심화시키려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제애가 육체적 관계를 맺을 때 전제된다면 거기엔 부드러움과 조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죠. 또 성애는 형제애나 모성애에서 볼 수 없는 배타성, 즉 다른 것을 배제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애의 배타성은 종종 소유적 애착, 즉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독점하는 것과 혼동되고 있다고 말하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서로 사랑에 빠져 있는 연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는 애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러나 에리 프롬은 그들의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유적 애착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상대방과 동일시하며 하나의 개인을 둘로 확대합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고독함을 극복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소외된 상태로 남게 된다고 말하죠. 에리 프롬은 이들이 갖는 일치의 경험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유적 애착과는 반대로 성애는 배타적이지만 상대방을 통해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애가 배타적인 이유는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오직 한 사람과 전적으로 융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배타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애라는 건 깊은 형제의 의미에서가 아닌, 즉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닌 생의 모든 측면에서의 완전한 위임, 즉 성애적 융합이라는 의미에서 그 외의 타인에 대한 사랑을 배제할 뿐입니다. 이건 결혼을 의미하겠죠. 모든 사람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요. 에리 프롬은 성애가 사랑이라면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나는 내 존재의 본질에서부터 사랑하고 있고 상대방을 그의 본질에서 경험한다는 전제를 가진다는 거죠. 아까 에리 프롬이 형제애를 설명할 때 겉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인간이 형제이며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서도 모든 인간 존재는 동일하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건 결국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아닌 인간 내면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죠. 만약 성애, 즉
나와는 다른 성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상대를 겉모습이 아닌 본질에서 경험한다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가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리 프롬의 명제,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사랑이란 건 대상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근본적으로 의지의 행위, 즉 내 인생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위임하겠다는 결심의 행위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힘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심의 행위이며 바로 이것이 혼인은 파기할 수 없다는 사상의 배경이 되고 낭만적인 사랑, 즉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가문 또는 각자의 집안에 의해서 즉 서로를 위해 선택되어 서로 사랑할 것을 기대하는 여러 형태의 전통적인 혼인의 배경을 이룬다고 말하죠. 그러나 현대 서구 문화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사랑을 자발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의 결과로 저항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해서 갑자기 묶여버린 결과로 생각한다. 에리 프롬은 계속 사랑은 빠져드는 것, 즉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하는 것, 즉 능력의 문제라고 했었죠. 이 활동이라는 건 인간 내면에 있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도 성애의 중요한 요인인 의지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죠. 사랑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결정이며 판단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만약 사랑이 금세 사라지는 감정이라면 서로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근거 또한 사라집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 행위 속에 결정과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랑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견해를 고려하면 사랑은 전적으로 의지와 위임의 행위이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건 인간의 본성과 성애의 모순적 성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은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고 말하죠. 즉 이것은 앞서 말했던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애는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성애의 모순적 성격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두 하나인 한 우리는 형제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른 존재인 이상 성애는 모든 사람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특별하고 매우 개인적인 요소를 필요로 한다. 에리 프롬은 성애를 의지와 특별하고 매우 개인적인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옳다고 말하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애를 완전히 개인적인 두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매력으로 보는 견해나 성애는 의지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나 모두 옳다. 그러나 좀 더 적절히 표현하자면 진실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사랑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관계로 보는 생각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해소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보는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